자, 시작해볼까? 이거 하고 쉬는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충분히. 이제 물리예요. 뭐 할 거냐면 원자 구조와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우리 화학이나 물리에서 공통적으로 원자의 구조가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기본적인 거를 좀 알고 출발하자고. 여러분들 원자는 어떻게 생겼니? 원자의 구조가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핵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가 핵을 구성하는 입자다 그래서 핵자라는 표현을 쓸 거야. 핵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다고. 양성자는 우리 소립자 UUD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UDD로 이루어져 있어. 한 요 정도까지 하면 돼요. 요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양성자는 우리 얘가 플러스 1가거든. 중성자는 0이에요. 전자는 마이너스 1가 요 정도. 그 다음에 양성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면 중성자는 전하량의 질량이 상대적 질량을 우리 1.0이라고 하면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조금 무거워. 그래서 1.xx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전자는 1876분의 1배야. 그러니까 이거 1로 잡았을 때 그거에 1876분의 1배니까 전자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 약 핵의 질량이라고 얘기해도 된다. 맞아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핵의 질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유는 뭐야? 전자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질량과 에너지에서 썼었죠? 질량수 보존 법칙 할 때 질량수라고 하는 애가 핵을 구성하는 질량수이기 때문에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렇게 나누던가. 마치 이거는 여러분들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다.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동위원소 수소 같은 경우는 1, 1자리가 있고 1, 2자리가 있고 1, 3자리가 있다고. 우리가 보통 이쪽에다 쓰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이 위에다 쓰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질량수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이게 질량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중성자수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야. 중성자수는 이거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0이네. 이거 더해서 2가 돼야 되니까 1이네. 더해서 3이 돼야 되니까 2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 우린 이런 원소들을 뭐라 해?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했죠. 있었죠? 이렇게 얘기하지. 화학이나 물리에서 이런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원자를 표시할 때 좌측 하단에다 쓰는 게 원자 번호 양성자수.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다 쓰는 게 질량수. 질량수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그럼 뭐 CL 같은 경우 있죠? CL이 17번인데 35짜리가 있고 CL이 17인데 37짜리가 이렇게 존재하지. 이런 애들 동위원소라고 그래. 중성자수 몇 개니? 18개죠? 여기 몇 개니? 20개지. 그래서 이렇게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르네. 이런 애들을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한다. 이런 동위원소들이 되게 많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가 이제 그거였잖아. 기억나니? 한번 해볼까? 질량과 에너지 할 때 뭐 있을 때? 핵 분열할 때 이거 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알아둬야겠죠. 92번에 뭐 있었어요? 235짜리가 있었는데 기억나죠? 중성자, 느린 중성자를 하나 때렸더만. 자, 전하량 보존 법칙 92의 우라늄이 236짜리가 생기고 얘가 분열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으니 크립톤하고 바륨이었나? 이렇게 됐었지. 크립톤이 36번이고 얘가 56번이죠. 얘가 141이고 얘가 92였나? 그랬을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3개의 중성자가 이렇게 나오고 에너지가 기어 나오더라. 이렇게 됐어. 이게 핵분열 에너지였어. 그래서 여기 봐봐. 이 숫자 더한 게 뭐예요? 전하량 보존 법칙이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숫자 더한 것이 이건 3이죠? 그래서 더하면 236이 나오더라. 질량수 보존 법칙이었어.
그렇지?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핵반응은 질량은 보존이 안 되죠. 질량은 236점 얼마 얼마 있다 그랬죠. 92점 얼마 얼마 있다 그랬죠. 141점 얼마 얼마 1점 얼마 있다 그랬죠. 이거 다 더한 거랑 이거 다 더한 게 이게 더 크더라. 그 질량 결손 에너지가 이걸로 나오더라라고 한 걸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원자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왼쪽에다가 왼쪽 하단에다가 원자과, 상단에다가 질량수 표시할 때 원자의 구조하고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를 이렇게 알아내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물리 파트이기 때문에 물리에서 중요한 것들만 얘기를 할 거야.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전자의 발견이지. 이건 누구냐면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에요. 우리가 음극, 영어로 캐소드라고 해요. 캐소드레이 이렇게 표현해. 저걸 우리말로 번역한 게 음극선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강한 광전을 줬더니 마이너스 극에서 막 광선처럼 뿅뿅뿅뿅 뭐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광선이다 그래서 음극에서 튀어나오는 광선이다 그래서 캐소드레이 우리말로 음극선 이렇게 걔 정체를 알고 싶었던 거야. 그 정체를 알고 싶어서 실험을 하죠. 톰슨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 첫 번째 그림자 실험을 하지. 그래서 이런 십자가 모양의 물체를 음극선에서 나오는 선에다가 갖다 놨더니 얘가 음극선이 이렇게 직진하다라는 걸 알아낸 거지. 어떻게 직진한다? 자, 이렇게 그림자가 큰 놈이 생기더라. 이거 그림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온 광선이 직진한다는 직진성을 알아내지.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 실험은 직진성을 알아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바람개비 실험을 하죠. 금박을 얇게 펴갖고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만들었어. 회전축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그 음극선을 쐈어. 그랬더니 얘가 팅 지나가는데 얘가 핑글핑글 돌더라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광선인 줄 알았는데 얘가 핑글핑글 도는 거 보니까 맞은 거잖아. 그죠? 얘가 그러니까 뭐예요?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음극선에서 나온 애가 알맹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뭐예요? 얘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지. 이게 바로 바람개비 실험입니다. 금방으로 얇게 펴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음극을 쪼였더니 이 바람개비가 핑글핑글 돌더라. 그 얘기는 뭔가 와서 입자가 와서 두들겨 팬 거지. 그래서 돌아간 거야. 입자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기장 실험을 하죠. 그래서 자기장에도 변화가 영향을 받고 특히 이제 전기장에 영향을 받는 걸 확연하게 볼 수 있는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이 걸려있는 이런 전기장에다가 음극을 여기다 갖다 댔더니 여기 이제 스크린을 갖다 놨겠지. 여기 스크린을 갖다 놨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이쪽에 가다가 플러스 쪽 좀 휘어갖고 이쪽으로 많이 찍히더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극 쪽으로 휘더라.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애가 그죠? 마이너스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전기적인 성질을 띠더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막대 자석에다 말굽 자석에다 갖다 댔더니 이게 막 S극으로 휘어지고 N극으로 휘어지고 이렇게 휘어지더라는 거지. 힘, 자기, 전류, 전자기력을 받더라는 거야. 그래서 전자기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는 얘가 전하량을 띠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야. 근데 그 성격이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직진하고 입자성을 띠고 질량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발견하게 된 거니? 전자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리고 명명을 했죠. 우리는 일렉트론이라고 명명을 한다. 질량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고 우리 이걸 전자라고 하자. 그래서 톰슨은 이 모형을 어떤 모형? 플럼 푸딩 모델이라는 푸딩 뭔지 알죠? 젤리에다가 플럼은 자두야. 자두가 콕콕콕 박혀있는 그런 젤리를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콕콕콕콕 잘 박혀있듯이 이렇게 박혀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원자는 중성이어야 되니까 이 주변에 선생님이 뒤꿈치 부분 있지. 이쪽에 이제 뭐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애가 상쇄시킬 것이다. 그래서 중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자들이 꼭꼭 박혀 있다. 이걸 확인한 방법은 뭐냐면 니네 그 호박이라는 거 아니? 펌프킨 말고 호박 같은 네 얼굴 그 호박 말고 그 할아버지 마고자에 이렇게 있는 보석 있어 호박. 그러면 나무 수액이 땅속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갖고 오랜 세월. 그래서 니네 쥐라기 공원에서 거기 나오잖아요. 쥐라기 공원이 뭐야? 돈 많이 벌려고 공룡 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공룡을 복원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복원 중생대 때 그 호박 속에 들어있는 모기가 공룡 피를 빨아먹고 그 호박 속에 갇힌 거야. 그래서 그 모기를 끄집어내갖고 모기 그 꽁무니에 있는 피를 뽑아서 유전자를 이제 증폭시켜서 그래서 거기서 공룡을 추출해내, 공룡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갖고 그 공룡에다 인식표 달아가지고 공룡 공원을 만드는 거야. 그게 주라시c 파크잖아. 근데 공룡의 문제점이 뭐예요? 이게 파충류잖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암컷만 집어넣었어. 생식을 못하게 하는 거죠. 개체수가 늘어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통제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암컷만 넣었더니 거기서 수컷으로 변이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갖고 거기서 통제가 안 되는 새끼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주라시c 파크가 완전히 폐쇄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영화였어. 그때 그 들어있는 호박, 그 보석이거든. 그 호박을 니네 실크 있죠? 실크를 이렇게 문지르면 마찰 정리가 생겨. 그러니까 이 톰스는 뭐라 그랬냐면 호박 어떤 물질이든지 전자가 콕콕콕 박혀 있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비단 실크로 문지르면 전자들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마찰 정리가 생기는 거야. 그건 그 물질이 그 안에 전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걔를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는 전부 다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어. 이렇게까지만 얘기한 게 톰슨의 원자 구조예요. 그래서 전자를 발견한 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자 핵의 발견이죠. 원자핵은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알파선 산란 실험을 했죠. 여기서 이제 이 알파선이 뭔지 알아야 돼. 알파선은 헬륨인데 헬륨은 2번에 4짜리거든. 근데 전자 두 개를 띄어버리는 양이온이야. 그러니까 이건 헬륨 원자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를 두 개를 날려버렸으니까. 앞으로 이제 헬륨 원자핵을 우리는 뭐라 해봤나? 알파선이라고 해요. 알파선은 굉장히 질량이 큰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이제 산란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금박을 이렇게 얇게 핀다고. 니네 금박은 얇게 잘 펴지거든. 거의 원자 수준으로 이렇게 펴진다고. 이 정도 폈다 합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스크린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놓는 것이야. 이렇게 실험 장치를 꾸몄어. 스크린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알파선을 조이는 거예요. 알파선을 여기다가 쭉 조였어. 쭉 조였어. 쭉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러더퍼드는 무슨 상상을 한 거냐면 알파선은 플러스기 때문에 자 거의 대부분 과학자들은 바로 이전의 과학자 거를 뭐 인정을 했죠. 근데 사실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했겠지. 전자들이 콕콕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알파선은 플러스기 때문에 지가 가다가 플러스가 있으면 플러스 쪽으로 조금이라도 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서로 끌어당기니까. 그러면 뭐라고 처음 예상을 했냐면 이렇게 해서 알파선을 쭉 쏘면 원자를 통과하면서 전자를 만나면 휘어지겠지. 그러니까 결과가 조금이라도 휘어지는 애가 나와야 되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전혀 안 나와. 전혀 안 나와. 첫 번째. 거의 대부분 직진하고 통과해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기에 촘촘히 또는 듬성듬성 어쨌든 전자가 박혀있다 하면 플러스의 입자가 가다가 휘어질 거 아니야. 근데 안 휘어져. 그러면 톰슨의 모델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나는 실험을 잘했어. 러더퍼드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런 결과를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 원자는 empty. 속이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기 때문에 알파선이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자, 그런데 두 번째. 가끔 미치미치하는 애들이 가다가 튕겨나가는 애들이 있더라는 것이지. 이렇게. 극히 드문데 얘가 빗나가서 각도가 심하게 꺾이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결과가 빗나가는 애가 있더라. 이 안에 굉장히 크기가 작지만 플러스 성격의 뭔가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 성격에 뭐가 있어서 부딪혀가지고 튀겨나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심지어는 아주 극히 일부인데 거의 정반대로 튀겨나가는 애가 있더라는 거지. 너네 당구 쳐봤어? 당구 한번 생각해봐요. 당구 다리 가운데에 10kg짜리 쇠공의 당구공이 있단 거야. 근데 그걸 일반 당구공으로 때려. 그럼 걔는 꿈쩍도 안 하고 당구공이 맞아서 튀겨나올 거야. 안에 굉장히 질량이 큰 애가 있으면 알파선이 가서 부딪혀가지고 튀겨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반대로 노란색으로 해볼까? 세 번째. 완전 반대로 튀겨나오네. 여기 안에는 굉장히 질량이 큰 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세 가지 결론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들어있어?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는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된 거야. 원자 핵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해버릴 거야. 밀도가 큰. 밀도가 큰 이런 표현을 쓰죠. 얘는 뭐죠? 부피분의 질량이지. 이렇게. 자, 밀도가 질량 크고 부피는 작고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가운데 원자 핵이 실제 상대적인 사이즈는 어느 정도냐면 여기 우리 올림픽 주경기장 있잖아요. 거기 한가운데 오렌지 씨앗 하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올림픽 주경기장이 원자 크기라면 그 안에 오렌지 씨앗이 들어있는 거야. 그게 원자 핵이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통과해버리는 거지. 우연찮게 그 오렌지 씨앗에 부딪히는데 빗 맞으면 튕겨나가는 거고 정통으로 맞으면 정반대로 나가는 거야. 이게 원자 핵이라고 발견을 한 거야.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원자 핵의 크기는 주경기장만한데 상대적인 크기가 그 안에 오렌지 씨앗이야. 엄청 작아. 그 안에 원자핵의 질량이 다 들어. 원자의 질량이 다 들어있는 거야. 왜? 전자는 1876분의 1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통과하더라, 빗나가더라, 10% 성격. 빗나간다는 얘기 아주 극히 일부 빗나가는 얘기는 얘가 부피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오렌지 씨앗만 하다고. 그런데 반대로 튀어나간다는 얘기는 원자가 깨지지 않고 반대로 튀어나간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질량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10kg짜리 쇠공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튕겨나오더라. 뭐 어떤 책에는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이렇게 얘를 갖다가 펼쳐. 이 스크린을 펼치지. 이렇게. 스크린을 펼쳤을 때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뭐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A 부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를 B 부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노란색을 C 부류라고 한다 그러면 구별할 수 있겠죠. A 부류는 거의 대부분 통과하는 애들이고, B 부류는 빗나가는 애들이고, 그죠?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C 부류는 질량이 너무 커갖고 정반대로 튀겨나온 애들이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원자핵을 발견했고, 러더퍼드는 무슨 모델을 제안하냐면 행성궤도 원리처럼 안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바깥에 지구가 삐글삐글 도는 것처럼 전자가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원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궤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다. 원자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자는 이미 톰슨 때 발견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놓고 이제 세 번째 누가 나오니? 이제는 보어의 수소원자 스펙트럼이 나와.
보어가 수소원자에 대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보어는 러더퍼드 제자였어. 러더퍼드 실험도 했겠지. 선생님 보기에는. 이거 뭐 박사과정이고 대학원생이었으면 분명히 러더퍼드 실험을 했던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실험하다 보니까 모순에 이제 봉착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승이 만들어 놓은 거를 반박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반박하냐면 스승님, 제가요 스승님 거를 가지고 해보니까 자 원운동을 한다며요. 원운동을 하면 얘가 이제 안으로 끌어당기는 부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끌어당기는 부신력이 바로 정전기적 인력이잖아. 어떤 힘이야? F는 K의 둘 사이의 거리 R의 제곱에 둘의 전하량 Q1, Q2. 쿨롱 펄스죠. 쿨롱의 힘. 이걸로 서로 끌어당기더라는 거야.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원심 이 부신력 때문에 빙글빙글 도는 원운동을 한다고 러더포드가 얘기했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돌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으로 계속 끌어당길 거 아니야. 끌어당기면 안으로 뒤에 돌아가서 끝 붙일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 원자가 이렇게 전자가 핵에 딱 붙어 있는 애가 없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계속 에너지가 일정하게 방출이 돼야 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스펙트럼으로 찍어보면 스펙트럼이 아주 이렇게 연속적으로 무지갯빛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이 실험이 바로 뭐냐면 보어의 수소원자 스펙트럼 실험이야. 그러니까 러더퍼드의 이론이 맞다면 이 결과가 나와야 돼. 그리고 실제로 원자가 핵에 전자가 띡 들러붙어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애는 없고 대부분 다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수소원자 스펙트럼을 찍어봤더니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와요? 빨간색이 여기 띡 나오고 주황색이 여기 띡 나오고 노란색이 여기 띡 나오고 보라색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빨주노초파나 뭐가 나오고 이런 결과를 우리는 뭐라 그래? 선 스펙트럼이라고. 여러분들 선 스펙트럼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 하죠? 얘 반대니까 불연속 스펙트럼이지. 우리가 이제 이 불연속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죠. 불연속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연속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양자화되어 있다. 불연속.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절대 설명이 안 돼. 연속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 500번 실험했는데 계속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 스펙트럼 가지고 이제 보어는 러더퍼드를 이제 도와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더라. 니네 준위란 말이 좀 어렵지? 니네 게임 레벨 할 때 레벨이야. 그걸 한자로 준위라 그래. 에너지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 레벨. 핵으로부터 가까운 데가 에너지가 낮고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래서 얘는 핵을 중심으로 해서 자, 첫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세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붙지. 이렇게. 이걸 뭐 3D로 그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그거를 2D로 그린 거야. 이거는 수소원자의 에너지 모형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니네 실제 수소원자는 이렇게 안 생겼어. 실제 수소원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껍데기 이렇게 붙어 있어. 두 번째 껍데기 벌어져 있고 세 번째 껍데기 더 많이 벌어져 있고 네 번째 이런 식이야. 실제 수소원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에너지라고 에너지.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크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껍데기에 원자핵하고 전자는 되게 많이 끌어당기고 있지. 굉장히 에너지가 에너지 간격이 큰 거야.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에너지 간격이 큰 거야. 멀어지고 더 많이 멀어지면 핵하고의 관계에서 힘이 약하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수소 원자의 모형이 아니고 수소의 에너지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너지.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거리가 껍데기가 많아질수록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에너지는 점점 좁아지고. 에너지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핵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애가 낮고 점점 높아지는 거야.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이게 바로 보어의 수소원자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보어의 수소원자 에너지 레벨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특정한 데, 이 라인 그려진 곳에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야.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허락된 이런 표현을 써. 여기 빈 공간 있지? 투명한 부분. 여기는 금지대야, 금지대.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없어요. 라인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어.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암벽등반으로 예를 많이 드는데, 너네 혹시 암벽등반 공원 같은 데서 한번 해봤는지 어렸을 때 많이 하지? 줄 메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암벽등반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그 유명한 선수인데 여자 선수 이름이 김자인인가? 이름이 자인인가 그래? 세계 선수. 최근에 뭐 정치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국회의원인가 누구랑 결혼해서 애 낳고 게임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되게 잘하고 여자가 근육이 잘 쪼개져가지고 막 이렇게 날라다녀.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 같은 데를 막 기어 올라가요. 그리고 막 가서 이제 거기다가 막 이거 뭐라 그러지? 피 같은 거 꼽아갖고 조그만 돌멩이만 나와도 거기 딱 기대서 쉬어요. 그리고 이제 막 아무것도 없으면 점프해갖고 탁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난간이 있잖아요.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막 대단해. 완전히 수직절벽에서도 이게 이렇게 완전히 수직절벽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 거기서 머무르기가 힘들어. 미끄러우니까. 그런 곳에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돌멩이가 삐져나오거나 그런 데는 발가락 이렇게 대고 쉬고 있다는 거야. 그런 데는 허용된 거야. 그래서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이 라인에는 거기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어. 근데 빈 공간에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에너지 차이만큼이 있어야지 거기로 올라가는 거. 우린 이걸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전이 됐던 애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면서 밖으로 빛을 방출하거나 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흡수하는 애들을 찍은 게 바로 스펙트럼이야.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애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 방출 스펙트럼은 색깔로 나타나. 흡수 스펙트럼은 까만 선으로 나타나. 니네 지금 까만 옷 입고 있는 사람들 있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까만색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까만색 선이 나타나. 방출 스펙트럼은 그거에 해당되는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보가 나오거든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그래. 그렇게 된다. 그런 스펙트럼을 통했는데 그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불연속이 되더라. 선 스펙트럼.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내려오는 애들이 에너지가 조금씩 다 다르더라. 다 다르더라. 이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선 스펙트럼이다. 이거 필기하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선생님이 이 얘기를 또 해줄 거예요. 보호의 수소원자 스펙트럼을 따로 해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가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특정한 에너지 준위. 근데 이게 양자역학에서는 수소만 풀려요. 헬륨부터는 복잡해진다. 수소만 풀리는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수소가 양성자 하나에 바깥에 전자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고. 선생님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통 여자 남자로 예를 많이 드는데, 자, 수소라고 하는 원자인데 수소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라고 할게요. 수소라는 에덴 동산이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아담이라고 하는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이브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둘 사이 서로 사귀는 사이인데 지금 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 근데 이 동네에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둘만 있어요. 둘이 그냥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전에 좀 출출하면 야식으로 라면 막 2개씩 끓여 먹고 밥까지 말아 먹어요. 막. 서로 그러고 있어. 어젯밤에 출출해가지고 둘이 라면 2개 끓여 먹고 밥까지 말아 먹고 어제 그러고 잤네.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브 얼굴이 이렇게 부은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얼굴이 뭐야 나쁜 동산이야! 이렇게 놀렸어. 아무리 그래도 여자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치? 이브가 삐졌네. 집을 나가버려. 에이씨 하고 나가버려. 절로 가버렸어. 열받아서 가버렸어. 이런 걸 우리는 들떴다. 에너지를 열받아서 들떴다 이렇게. 자기 라인들이 있어. 갔어. 저기 뒷동산 넘어가고 절로 갔어. 아담은 뭐하니? 지가 가면 어딜 가? 들어오겠지. 점심때쯤 됐는데
사실은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담이잖아. 가서 물고기도 잡아주고 먹을 거 주는데 이 이브가 화를 내서 나가긴 했는데 자기 달래줬으면 좋겠는데 안 와, 아담이.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아담이 있는 대로 슬금슬금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산 하나 넘어가지고 아담이 보이는 쪽에 이렇게 이제 여기 그네가 하나 있어. 그네에서 까딱까딱거리면서 아담이 자기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도 안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더 주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갔다가 여기로 왔다가 또 여기로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차이값만큼을 밖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아담이 맨날 그런 놀리니까 얘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항상 같은 자리로 돌아와. 점심 때 항상 이 자리로 돌아와. 얘 돌아오는 자리가 딱딱 정해져 있어. 이게 수소원자야. 수소원자는 그래서 이 에너지 관계가 아주 명쾌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으로 수소는 정확하게 계산상 풀려. 자,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2번인 헬륨이 문제가 생겨요. 헬륨 한번 볼까요? 자, 헬륨이라고 하는 에덴 동사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에 아담이 2명 있어. 아담 1번, 아담 2번. 바깥에 2부 1번이 있고 2부 2번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또 있다? 2사잖아. 여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있어요. 좀 미안하지만 그분한테 미안해서 홍석천 아저씨라고 얘기해. 홍석천 아저씨가 2명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제 니네 뭐 이런 게임들 있잖아. 러브라인을 한번 고민해볼까? 자, 1번 아담은 1번 여기 커플이야. 2번하고 2번이 원래 커플인데 1번 아담이 2번한테도 관심이 있어 지금. 2번 아담이 1번 이브한테도 관심이 있어요. 홍석천 1번이 남자 1번한테도 관심이 있어요. 여기 2번한테도 관심이 있고 1번 이렇게 있고 자기네들끼리도 관심이 있고 심지어는 이 아담 이브한테도 관심이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되게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지. 근데 1번 커플이 어젯밤에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그죠? 밥까지 말아먹고 그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브 얼굴이 이만한 친구야. 1번 아담이 뭐라 그래? 얼굴 보내! 1번 얘 다혈질이야. 열받아갖고 나가버렸어. 점심때 돼서 나갈 때는 너무 화가 나고 나갔는데 점심때 돼서 배가 고파서 돌아오려고 보니까 이건 양상이 틀리지. 여기서 얘네 싸웠다는 얘기 들었거든. 기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번도 노리고 있고 홍석천도 노리고 있고 다 노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전현 들어오면 내가 머리끄댕이 잡을 거야. 이제 2번은 또 반발하잖아. 전자들이. 그러니까 이 라인이 얘네들로 인해 가지고 스플릿이 되는 거야. 에너지가 여러 개로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1번 전자가 이걸 들어오려고 보니까 내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개가 쪼개지다 보니까 얘가 여기로 올 수도 있고 여기로 올 수도 있고 여기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데가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헬륨만 돼도 스펙트럼을 찍잖아요. 정신없이. 이건 전문가 아니면은 분석을 할 수가 없어. 아까 수소는 명쾌하잖아. 2에서 1로 떨어지고 3에서 2로 떨어지고. 근데 얘는 2에서 1-로 떨어지고 2에서 2', 3' 이런 식으로 막 떨어지니까 이게 뭔지를 모른다.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2번 헬륨을 해석할 수가 없어. 전문가들만 해석할 수 있어. 너무 이유는 뭐예요? 여기 봐봐. 얘네들의 관계 미지수가 10개가 넘어. 식은 하나밖에 없어. 이거 뭐라 그러죠?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러지. 근데 생각해봐. 니네 핵폭탄 한번 생각해봐. 핵폭탄은 92에 235짜리잖아. 그러면 남자 아담이 92명이야. 홍석천 아저씨 140명이 넘어. 전자가 92개야. 이거 조합 따지면 몇 수억 조합이야. 이걸 가지고 우리 인간은 원자폭탄을 만들고 앉아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이 대단한 거야. 지금. 근데 되게 웃긴 게
플러스 플러스 반발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당기고 이런 힘들에 비해서 중성자끼리 끌어당기는 게 이게 되게 약하더라. 상쇄 없애자. 상쇄되는 거 막 이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요인을 상쇄시켜갖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핵폭탄을 계산한. 이게 양자역학이 명쾌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한테 명쾌하게 풀리는 건 누구밖에 없다? 수소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다음으로 선생님이 수소원자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선생님이 예시를 좀 뭐 일부러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 헬륨은 계산이 안 된다. 수소는 명쾌하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수소의 명쾌한 계산을 조금 이따 다음 장에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어? 현대적인 모형이죠. 사실은 이제 물리에서는 현대적 모형 들어가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양자역학을 설명하면 되는 거고 이건 물리 2로 넘어갑니다. 근데 화학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니? 오비탈이 나오지. 우리 오비탈 다 배웠잖아. 오비탈의 전자 배치할 때. 그래서 현대적 모형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원자를 갖다가 여기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수소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가 있는데 전자가 워낙 빠르고 빛속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진을 꽝 찍어봤더니 전자 구름으로 보인다.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해서 전자 구름의 형태로 보이더라. 그래서 이 전자 구름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수학적인 표현이고요. 발견될 확률인 거야. 이걸 우리는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오비탈이 뭐 S 오비탈도 있고 P 오비탈도 있고 D 오비탈도 있고 이제 이거 화학에서 그래서 거기다 전자들 막 채우는 거 연습했었잖아요. 이렇게 전자 구름의 형태로 되더라.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더라. 이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해갖고 전자하고 전자의 운동량하고 시간, 뭐 속도 이런 거를 갖다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필요 없고요. 어쨌든 전자 구름의 형태로 보이더라. 전자 한 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자, 시작하고 딱 찰칵 찍으면 시간은 딱 정해지는데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이번에는 너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봐 위치를 정해줬어. 그럼 시간이 언제 거기를 지나는지를 몰라요. 이런 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해요. 시간하고 위치를 동시에 정할 수 없더라. 시간하고 운동량을 정확히 정할 수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현대적 모형은 이렇더라.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더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오비탈이라고 한다. 그 오비탈을 화학에서 이제 오비탈의 전자 배치로 배운다. 그 다음에 이걸 물리에서는 물리 2로 넘어가서 저기 뒷부분, 고3 때 뒷부분이어서 거의 학교 시험에도 안 나오나.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죠. 원자의 구조가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각각의 구성 입자들, 전자, 원자핵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과정.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더라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해서 원자의 기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 발달하는 과정 알아주시면 돼요. 각각의 한 문제씩 나오는데 얘가 별표로 한 세 개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한 2개 정도 나오겠죠. 통수는 잘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화학에서도 다뤄지고 물리학에서도 다뤄진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풀기를 하세요.